예. 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니다. 밤에 퇴근할 때 보니까 길에 막 눈이 엄청 있어가지고 혼자 신났다는. 난 눈 오는 게 그렇게 좋죠. 저는 지난번 트라우마가 생각나가지고요. 또 이제 오늘 방송 못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예, 그런 트라우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서울에 안 사시죠? 네, 수원 살죠. 야,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저보단 지하철이 고생이죠, 뭐. 저를 실어 나르느라고. 1호선? 네, 1호선, 4호선. 남영역에 내리시면 되는구나. 네, 남영역. 네. 그 수원쯤에 타가지고. 예, 성대역, 성균관대역. 그렇구나. 네. 어쨌건 눈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래도 날씨가 춥지 않아서 네. 많이 녹고 있어서 예, 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덜 고생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1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보통 이제 기획실장은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은 네. 나쁜 일 많이 하잖아요. 나쁜 일도 많이 하는데 예. 여주인공을 신데렐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악마를 천사로, 천사를 악마로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 기획실장들이 주로 보면 재벌집 아들들이 해. 제가 이거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농담이 아니고 재벌집 외동딸과 예, 결혼할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친일파의 자식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향토기업, 건실한 향토기업. 재벌집 따님이요? 재벌이에요. 근데 왜 못하셨어요? 그땐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뭐 돈 보고 결혼하냐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가짜는 생각.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왜 그랬을까? 이용할 걸. 근데 기획실장님이 만약에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돈에 팔려가셨으면 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지금 어떡하라고? 아니 좋은 빌딩에 있는 거죠 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역이용하는 거죠. 친일청산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역이용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환경을 좋은 쪽으로 역이용하는 거죠. 네. 결혼할 뻔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차마 내가 그거 못하겠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인생에 몇 번 기우고 온다는데 첫 번째 기회를 제가 바로 찬 것 같아요. 사모님 기 좀 막아주세요. 오늘 방송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번 가족관계 증명서가 좀 변경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좀 부탁드린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쉽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 후원과 관련해서 지난주 했던 이야기. 네. 이미 웹툰 한 시대 다른 삶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특별히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네.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네. 딱 일주일 전에 이 한 시대 다른 삶 만화가 나와서 그 만화책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새날 청취자분들에게 처음 이제 공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가입을 하시면 가입 선물로 이 만화책을 보내드리겠다. 해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한 50명 가까이. 진짜? 네, 제가 책을 보내드렸어요. 이야. 네. 사실 500명 들어올 줄 알았는데 50명 들어와서 뭐 계속 들어오시겠죠, 뭐. 네. 아직도 책이 좀 남아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더 찍어야죠. 이제 부족하면 더 찍어야죠. 네, 네. 자, 풍경님께서 민문연 후원 시작했습니다 하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받으신 분들 많네. 네. 역시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깨어있는 시민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만화책을 웹툰으로도 올려놨기 때문에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 딱 클릭을 하시면은요. 한번 맨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그럼 만화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밑에 10개의 작품이 쫙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관심 있는 뭐 방모를 한번 볼까요? 위에서 두 번째 맨 위에 있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방모 안재홍.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4편의 이제 만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 에피소드는 4편인데요. 뭐 한 4화 정도 클릭해 볼까요? 네. 4화. 네. 이 만화로 올라와 있어요. 네, 웹툰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이 보시면 위에 민족과 친일의 조선일보. 라고 해서 조선일보 방응모가 처음부터 방응모가 사장은 아니었다. 그래도 한때는 안재홍이라고 하는 이제 독립운동가가 경영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여의치 않게 물러나고 그 다음에 들어온 방응모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친일 조선일보가 돼버렸다.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웹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네. 그렇죠. 우리 딸내미한테 줬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지금 두 번째 읽고 있어. 그게 이제 보니까 저도요 처음 봤는데 웹툰 보는 맛하고 또 만화책으로 보는 맛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네.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볼 수는 있지만 네. 책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남한테 또 돌려볼 수도 있고 또 일단 초중고등학교 경기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이제 저희가 보고를 했으니까 이걸 보고 또 연락 오는 그 실제 선생님이 계세요. 인천에 있는 교사분들이 실제로 네. 이거 왜 인천은 안 하느냐. 네. 그래서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인천 교육감한테 항의하시라. 왜 저한테 항의합니까? 인천 교육감님이 예산 세우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리죠. 예. 그럼 전국에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 시대 다른 삶 인천판, 한 시대 다른 삶 영남판, 호남판에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그 지역의 친일파들을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하자 이거죠.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들이 하실 일이네. 이 자리에 빌어서 뭐 우리 뭐 관심 있는 교육감님들이 뭐 해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고 안 해주시면은 내년에 선거로서 심판하시죠. 예. 예, 내년 6월에 다시 선거라고 하니까 예. 저 풍경님 아까 가입했다는 부분이 이 책 한 시대 다른 삶 요거를 뭐라고 평하셨냐면 하물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 이야기, 독립운동가만 봐도 독립운동 이야기 교육이 되고 또 친일파만 봐도 친일파 이야기를 알 수 있고 근데 두 인물을 섞어놨으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들만 해도 네. 읽을 거리가 엄청 많긴 한데 네. 다 고만고만해요. 네네네. 뭐 그런데 요즘은 위인전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막 엄청난 위인전이 있던데 너무 많죠. 예. 이 책을 기본으로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뜨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역사 만화를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친일파를 다룬 역사 만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용기 있게 또 민족문제연구소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친일파 독립운동가를 비교한 역사 만화를 만들었다. 이 최초죠. 예. 네, 유사일의 최초입니다. 예. YTH님께서 저거 책으로 어떻게 구매하나요 하셨는데 지난주에 안 보셨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협찬 받아서 후원 받아서 경기도 후원으로 팔 수 있는 책이 아닌데 민족문제연구소에 여분이 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을 후원회원 가입해 주시면 무조건 보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아까 웹툰 사이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메뉴 중에 오른쪽에 후원하기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아, 그러네. 예, 거기 후원하기 하시면 연구소 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연구소 후원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주소가 다 나오니까 주소 쓸 수 있으니까 그 주소로 저희가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에 10,000원씩만? 네. 뭐 더 이상 뭐 10,000원도 어려우시면 5,000원 내셔도 됩니다. 책 두 권. 네. 책값도 안 되죠. 책값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민족문제연구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 현재 국회에서는 이제 예상대로라면 2시부터 임성근 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이 지금 표결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최초의 법관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최초의 법관 탄핵을 앞두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최초의 법관 탄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총대를 맸던 이탄희 의원이 민족문제연구소랑 상당 부분 연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그런 연관성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 산을 바라보고 저 산을 오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상에서 언젠가 만나지 않습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는 동쪽에서 누구는 남쪽에서 올라가지만 그 산을 목표로 간다면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오른쪽이 슬리퍼 신고 계시네요. 아이고, 슬리퍼는 잘라주시고. 저한테는 보여요. 슬리퍼 신고 계시는 우리 방학진 기획실장님 계시고 그 옆에 전용기 의원이죠. 전용기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새날 나왔었고요. 네. 다음에 그 옆에 이탄희 의원 그리고 왼쪽 그 옆에 이제 김영환 연구소의 대외 협력 실장이고요. 한국의 징용징병 위안부 문제 전문가 중에 하나고
그 일본의 신일본 제철 소송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예. 소송. 예. 그 양승태가 그 소송 관련해서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 소송 문제 관련해서 가장 오랫동안 열심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활동한 우리 그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입니다. 근데 여기 이탄원 의원하고 전용기 의원이 왜 왔어요, 여기를? 네, 지난주 1월 한 20며칠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요 내용입니다. 오늘 이뤄질 그 법관 탄핵 관련해서 쭉 얘기하고 이걸로 끝내지 않겠다. 이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본인이 국회의원 된 가장 큰 목표는 사법적폐 청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임성근 판사 탄핵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예.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무언가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작전을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예. 전용기 의원과 함께 그 작전을 짜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작전 짠 회의를 했거든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예. 그 전용기 의원님이 이제 그 직함에 보니까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예. 예,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부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에 앞장선 것은 이탄희 의원이지만 이 사법적폐에 대한 역사, 그런 교육, 당원 교육, 역사 교육,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 정치인들이 이거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만들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 이야기할 친일 법조인들을 어떻게 하면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알릴 수 있는지 필요하면 국회 전시회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런 작전들을 계속 앞으로 짜기로 하고 우리 4명이서 도원 결의는 아니지만 예.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있는 청파동에서 청파 결의를 4명이 했는데 제가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요. 예. 그거 좀 잘라주시면 좋겠고.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재밌어. 한번 보여주세요. 슬리퍼 신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예. 난 인간적으로 보고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 아들이 저 슬리퍼를 선물해가지고요.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하얀색 되게 헤드. 좋아하는데, 헤드.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위해서 제가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신고 나오겠어요. 네. 아들이 선물했으면 당연히. 품위가 좀 떨어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들 품위는요, 선물이니까. 슬리퍼가 어때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전용기 의원님이 앞으로 오늘이 끝이 아니고 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사법적폐 첫걸음 그 현직 판사 탄핵을 이끌어낸 분들인데 이제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탄희 의원과 이거 말고도 이전에 어떤 사업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창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21대 국회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효창원을 독립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앞장선 의원이 누구냐면은 표창원 의원이세요. 예. 예, 한번 그 사진 제가 준비하는데요. 예. 표창원 의원님이 그 자기 지역구가 용인 아닙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창 묘역 성역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본인이 주최해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코로나 전에 이제 모습이긴 한데요. 예, 저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스스로 본인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지역구를 물려받은 분이 이탄희 의원이에요. 예. 예, 그 용인의 그 그러네. 지역구를 네네네네 결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아재 개그인데 표창원 의원은 반드시 효창원에 성역화에 앞장서야 된다. 이름이 똑같잖아요. 창원. 그러네. 효창원. 효창원. 예, 효창원. 예, 그런 이제 아재 개그도 하면서 근데 본인은 이제 20대 국회의원으로 그만두지만 21대 국회 자기 지역구를 이어받으시는 이탄희 의원이 계속 효창원에 또 독립운동 선양 사업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또 이탄희 의원이 거기에 결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이탄희 의원님 또 격려도 해드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런데 역시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사법적폐 청산에 좀 앞장서고 계시니까 그렇게 사람의 인연은 이어지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주 그 서울시장 후보님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중에 몇 분이 조만간 효창공원 한번 참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 타이밍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두 분 중 하나겠죠, 뭐. 효창공원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후보가 되면 저쪽은 기본적으로 약간
친일파 느낌이 나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특정 후보 같은 경우는 별명이 친일파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네. 효창공원 가는 것이 네. 선거 전략으로는 최고다. 그런 식의. 네. 뭐, 좋죠. 그렇게 꼬셨죠. 네. 좋죠. 네네네. 아마 가실 때 아마 그 민정문 연구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4월 달에 선거 아닙니까? 네. 근데 4월 11일이 마침 또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에요. 아, 또 한일전이네 이거. 한일전이에요. 네. 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나머지 한 후보도 오시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네. 자기들 일정이 지금 많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네. 그 당선되고 싶으면 오라고 해야죠, 뭐. 효창공원을 가려면은 네.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통을 내서 뭐 참배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민정문 연구소 한번 들고. 네. 저희 뭐 사무실 안 와도 되는데 거기 7분 열사들 매혹은 다 참배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탄 의원이 이렇게 앞장섰다 이런 얘기. 네, 하여튼 이탄 의원 화이팅, 전영기 의원 화이팅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우리 방학진 실장님이 센스가 있어요. 법관 탄핵 때문에 오늘 주제는 바꿨어. 어제 바꾼 거예요. 네. 우리가 몰랐던 법조계 친일 법조인. 네. 네. 와, 근데 우리가 뭐 종교도 이야기하고 막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법조계 그렇게 친일파가 많을 줄 몰랐네. 네, 총 몇 명으로 제가 말씀드렸나요? 194명. 네, 친일 임명사전에 4,300, 예, 그렇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에 4,389명 중에 194명이 법조 친일파로 예. 그 중에 이제 그 검사 판사죠. 검사와 판사가 194명이 이제 등재돼 있죠. 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194명 다 하긴 너무 뭐 시간도 없고 예. 그 대표 선수들만 좀 하려고 하는데 대표 선수만. 예, 딱 2명만 하겠습니다. 그 민복기, 홍진기 2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오늘 민복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홍진기는 다음 타이밍에 한번 좀 제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예. 오늘은 민복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민복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에 친일 종교인들 얘기할 때도 종교인들 하나하나의 친일 행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종교 정책이 어땠는가, 그다음에 친일 종교인들의 친일 행태가 어떤 것인가를 총론으로 한번 쭉 봤지 않습니까? 총론을 한번 봐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위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일제강점기의 사법제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쓰여 있네. 아니 그 쓰여 있는 것보다는 누가 알 수 있나요? 여기 정동이에요. 중구 정동. 네. 덕수궁 돌담길 옆이에요. 네. 그 왼쪽 건물이 서울시 의회 별관. 네. 서울시 의원회관도 있고요. 밑에 쓰여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진인 것이지 거기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진. 예.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구 정동인데 우리가 덕수궁의 돌담길을 연인이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저 건물이 옛날에 가정법원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해했어. 이제 이거 알아.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네. 그래서 가정법원 자리구나. 이게. 둘이 같이 걸어왔다가 판사 앞에서 땅땅땅 해서 이혼하고 따로 나온다는 그런 속설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 속담이 근거 없는 속담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건물 있죠. 그 건물. 바로 이게 일제시대 건물인데 지금은 저기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근대 미술 어쩌고 하는데 그 정동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는 저 건물이 일제시대 때는 가장 악명 높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재판에서 가둬놓았던 그 법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법원 건물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저 법원이 이제 3개 심급 법원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이라고 해요. 복심이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법원이고 고등법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인 격인데 3심 제도긴 하죠. 그래서 저 안에 서울지방법원, 그다음에 경성복심법원, 그다음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3개의 법원이 같이 있던 1928년도에 저희 다 뭉쳤어요. 저기서 일종의 저기가 지금 같은 서초동이네. 그렇죠. 다 있는. 그렇죠. 근데 저 건물이 2012년 드라마 각시탈에 잠깐 저 건물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그 각시탈 주인공 하던 주원인가가 자기 형 신현준 형을 이제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법원에서 재판받는 거 구치소 나오거든요. 바로 이제 저기 경성법원에서
재판받던 형을 구출해온 장면을 연출하는 그 바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가장 악명 높은 법원의 건물이고요. 근데 일제강점기의 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다음 제 준비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법부가 삼권 분립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인데 그 당시에는 조선총독부가 최고예요. 조선총독부 안에 법무부가 있어요. 법무국이. 그 안에 아래 재판소와 검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제시대 판사는 소속이 뭐다? 공무원이에요.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네. 검사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사법이라고 하는 게 분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검판사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둘 다 같은 건물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건물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맨 밑에서 보시면 지방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돼 있죠, 그죠? 예. 지방법원 검사국. 그 검사는 법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범사. 근데 그 위에 지방법원이 있고 또 그 위에 복심법원 검사국. 예. 네, 복심법원. 그 위에 고등법원 검사국, 고등법원 이렇게 한 짝이에요. 한 팀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구형하면 거의 판사들이 그대로 받아줬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데 대학생 때인데 제가 법원에 잠깐 그 재판 받으러 선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법원하고 검찰청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 옆에 그렇죠. 남부지검이 같이 붙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쌍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예요. 근데 저같이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법관 사무실 옆에 변호사 사무실 붙어 있어야지 정상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제가 20대 때 했거든요. 저도요. 예. 사실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거지. 떨어질 좋은 거죠. 서로 끼리끼리 해먹는데 더군다나 애들은 출신도 똑같아. 예. 같은 대학 나온 상황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검사와 판사가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럴 거면 판사와 변호사도 같이 점심 먹게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일제산재구나.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네. 내가 봤을 때는 미국 등의 선진국 등을 따라한다고는 했는데 네. 이게 삼권 분립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사실은 예를 들어 총독이 얘 어떻게 처리해봐 그러면 검사와 판사가 요식행위 거쳐서 그냥 구형 그러니까 선고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사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삼권 분립이 되지 않았고 그 판사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관원이었다. 하여튼 행정부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표가 좀 말해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면 요 그림까지만 좀 보면 이제 머리 아픈 그림은 없습니다만은 예. 이제 맨 위에 직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판사, 예. 검사, 서기장, 통역관, 서기, 통역생 이렇게 나옵니다. 맨 밑에 이제 통역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법원에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통역관 됐다가 서기 됐다가 판사 됩니다. 즉 1번만 잘하면 판사 됩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사법시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법시험이 있기도 하죠. 그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를 거치면 사법시험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방법도 있고 아니 다른 루트가 또 있는 거예요. 다른 루트. 바로 이렇게 통역생이 돼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도 검판사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일제강점기에는 검판사가 한 덩어리의 몸뚱아리였다. 간단히 말하면 검사가 판사 밑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재밌다 이거. 그래서 이제 총독부, 조선총독부 관서 중에 하나인 그 소속 기구 중에 하나인 재판소는 무엇이 목표인가? 치안 유지와 질서 확립이 목표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목적은 인권 수호가 아닙니다. 정의의 수호, 인권 수호가 아니고 치안 유지와 질서 확립이니까 쉽게 말하면 총독부의 통치 기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총독의 뜻대로. 총독의 뜻대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이런 재판 제도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어제 기사에 또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제 기사에 마침 그 국회의원 중에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에 우리 방송의 고정이셨습니다. 그래요? 예. 민형배 국회의원이 좋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어제 기사에 제가 검색했습니다. 네. 뭐냐면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주민들이 직접 지방 검사장을 뽑겠다 이겁니다. 직선제. 이게 사실 진짜 미국식인데 주민들이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주지검장은 누가 뽑아요? 광주 시민이 뽑아요. 과거에 교육감을 시민이 뽑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교총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교육의 수장을 정치 판에 집어넣어가지고
투표로 뽑냐. 근데 지금 그게 너무나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을 투표로 뽑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경력이 보니까 10년 이상의 검사,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임기 4년이고 이게 미국식의 이제 기본적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해야죠. 맨날 미국 깃발 들고 나갈 게 아니라 성적이 들고 나갈 게 아니라 이건 미국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물론 이제 뭐 정당 추천 이런 건 아닐 거고. 아닐 거고. 네네. 주민 직선제니까 여기 마찬가지 써 있습니다. 정당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 하려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교육감 선거와 거의 비슷하게 주민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은 사법에 대한 민간 통제라고 하는 거죠. 사법을 민간이 통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잘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무슨 뭐 사법적폐, 청산, 검찰청 개혁 이것이 거기만 머무르고 뭐 누구 뭐 검찰청장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도적으로 선진 제도를 수입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선진 제도 수입이 아니라 일제전쟁 청산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네. 네. 네네. 그래서 검사와 판사들을 일단 구별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 있는 최소한의 지방검사장은 주민 직선으로 해서 민간 통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수호 정의 구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민정비 의원님이 하여튼 좋은 법을 발의하셨으니까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 아직 밥을 안 사주셔가지고 모르겠지만. 저번에 윤석열 탄핵하자고 아, 그러셨구나. 어마어마한 명문을 네, 토항소경문 같은 걸 하나 써서 가지고 화제가 됐죠. 네, 그러셨구나. 예, 그건 몰랐네요. 네. 어쨌든 이제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누구 하나 몰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식 제도를 하나씩 드러내서 바꾸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일제전쟁 청산과 맞닿아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법조인들 본격적으로 한번 보셔야죠. 네, 이제 시간이 갈 길이 이제 먼데요. 예. 예, 자, 그럼 다음 이제 준비해온 그림. 자, 이제 연구소가 아니고 대법원 홈페이지 뭐 잘 들어갈 일이 없으시겠지만 또 들어가도 볼 것도 없어요. 예.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역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대법관 말고 대법원장의 이제 사진들이 쭉 있는데요. 초대 김병로 뭐 대법원장 다 아시죠? 그제 또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이 또 자기 손자죠, 손자. 예, 김병로 얘기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뭐라 했던데 어처구니가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 넘어가고 참 김병로 가인 김병로 선생님한테 좀 죄송할 따름이고 예. 그러니까 조상하고 그 조상과 후손은 달라요. 네. 그러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많죠. 그 호부견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윤주경 의원 얘기 나왔을 때 호부견자라고 하는 제가 사자성어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조상 밑에 훌륭한 후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도 있죠. 반대도 있고. 우리 조상 중에 열사어적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반일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 푸나님이 지금 대표적인 사례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초대 김병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좋은 분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2대 조용순, 3, 4대 조진만,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5, 6대 민복기가 바로 3명이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193명 지금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뭐다? 가인 김병로 빼고 앞에 3명이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에 다른 곳에 보면요. 저희가 국립묘지에 친일파를 이장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현충원 사이트를 가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재된 사람들에 대해서 밑에 한 줄은 돼 있습니다. 아무개는 뭐 2009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재되었음이라고 한 줄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런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나중에 이런 것을 하라고 김명수 대법관에게 기대가 되게 컸던 거거든요. 여기 한 줄 넣는 게 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닌 의미일 수도 있는데 첫걸음이다. 이거 첫걸음. 과거세한 반성에 대한. 우리 동생이 법원에 있거든요. 네. 이제 가인 해킹해가지고 어디 글씨 넣으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네. 이제 가인 김병로를 그 추억하는 무슨 기념관 이런 게 있어요. 저 순창인가 어딘가에 가면은. 네네네. 이분은 우리가 본받아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가인 김병로는 이제 독립운동가를 변화했던 분이고 독립운동가죠. 예. 근데 요 분만 이렇게 초대 대법원장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승만이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 대법원장 했는데 이제 대부분 친일파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2대 조용순에 대해서 짧게 이제 보겠습니다. 네. 2대 조용순 이제 뭐 쭉 보시면 그 경선 전수학교는 요즘에 말하면 서울법대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판사로 됐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그다음 해방 이후에도 승승장구 해가지고 쭉 내려오죠. 그 이 당시에 보십시오. 53년도에 대법관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54년도에 또 뭐 합니까? 법무장관을 해요. 또 감사원장도 하고 다시 대법원장하고. 재밌네. 그러니까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감히 어떻게 법무장관을 해. 대법원장 3권 분립이 돼가지고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 이거 하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역시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모습이죠. 검사하다가 법관하고 법관하다 검사하는 이런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대 조영순이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3, 4대 조진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조영수는 이제 경성 전수학교인데 경성 전수학교가 이름이 바뀌어서 경성 법학전문학교로 됩니다.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를 붙어가지고 사법관 15 아까 표 받쳤습니까? 맨 밑에 있는 15를 하다가 이제 판사가 되는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법무장관 했다가 대법원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죠. 예, 이승만 때. 그다음에 이제 민복길 이야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오늘 민복길 얘기하기 전에 민복길 아버지를 또 얘기해야 됩니다. 민복길 아버지가 아주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일본인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외형이 일본 사람인데? 예, 일본에 의해서 자귀를 받았거든요. 민병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10년 을사늑약 경술국치조약 우리 강제 병탄조약이죠. 1910년 조약 체결할 때 국내부 대신이에요. 민복기의 아버지가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가 예. 그 민병석도 사실은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민복기를 주요 얘기해야 되니까 민병석만 좀 간단히 얘기하면은 경수국적이라고 합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조약에 앞장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공로로 일제에 의해서 자귀를 받았습니다. 자귀를. 그 자귀는 죽은 다음에 큰아들 민홍기한테 습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좀 말하자면 좀 황당한 엽기적인 게 있었냐. 그 평양 구한말에 아직 그 조선이 망하지 않았을 때 평양 관찰사 하는데 그 일본 놈들이 이제 청일전쟁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평양에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는데 그 인장과 부신을 놓고 도망갔다 돼 있어요. 인장과 부신이 뭐냐면 왕의 도장이에요. 왕의 칙명 도장. 근데 부신은 이렇게 우리 형제가 헤어지면 너와 내가 진짜 형제인지 맞춰볼까 해가지고 거울 깨서 반식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왕의 명령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네가 전보 가져온 네가 이게 맞는지를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게 부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직인 같은 거 직인 공문서 같은 건데 그런 인장과 부신을 놓고 도망가 가지고요. 그게 큰 대역죄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네가 평양 관찰사 하는 놈이 그런 걸 들고 도망가야지. 그걸 놓고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를 유배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 당시 민씨 척족 일가들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다시 컴백해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독립협회, 그다음에 만민공동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체시키는데 이 사람이 또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합니다. 그럼 이 민 씨가 그 민 씨예요? 그 척족이에요, 다 일족이에요, 그 척족. 예. 그래서 황국협회라고 하는 황국협회 그 당시에 보부상 조직들이에요. 보부상 요즘으로 하는 택배 조직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보부상 조직이 전국의 네트워크망이 잘 돼 있어서 최고의 정보망을 갖고 있어요. 그 보부상대 조직을 만들어서 황국협회라고 하는 친일 단체입니다. 이 황국협회를 사주해서 만민공동회를 해체하는데 이 민병석이가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으로 지목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의 발전에 저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나중에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데도 역할을 했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둘째 아들이 민복기인데 근데 또 이제 민병석 그 부인도 좀 얘기해야 됩니다. 한마디. 그 우리가 전에 한번 그 김환란 이야기할 때 이화여대 김환란 얘기할 때 김환란이 갖고 있는 직함 중에 하나가 애국금차회.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금차 금비녀 모임. 그래서 조선의 여인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근로정신대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갈 때 조선의 고관 대작들 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비녀, 금 가락지 빼다가 바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애국금차회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당 김은호라는 화가고 쭉 나오는데 그 애국금차회의 발기인 겸 간사 역할을 바로 민병석의 부인인 심경섭이 합니다. 민복기 민복기의 엄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빠, 엄마, 아들 다 친일파죠. 모태 친일파구만 이 사람은. 부모자, 보통 부자 친일파, 형제 친일파 많은데 여기는 부모자 친일파죠.
그 모태 친일파의 얼굴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민복기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근데 또 민병석 요거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민병석이요. 예. 어떤 또 엽기적인 일이 있냐면은 1909년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사죄단을 끓여요. 사죄단. 미안하다. 우리 조선 사람이 바보 같은 안중근이 이토를 죽였다. 미안하다. 이 사죄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갑니다. 미치겠다. 그게 바로 민병석이고 그 민병석의 둘째 아들이 민복기. 그 민복기가 바로 대한민국 역대 대법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라 이겁니다. 이 뿌리가. 와, 진짜 화나네요. 예. 이 역사를 왜 감추냐. 이 역사를 아는 판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로스쿨 나와서 또는 검판사 돼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이 역사, 이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 이 초창기 잘못 깨어진 단체 역사를 아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임성근 판사가 179표로 가결이 돼서 탄핵이 됐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게 역사상 처음이라는 건데.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제 부역하고 독재에 부역하고 심지어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행정부의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민복희 같은 자들을 청산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임성근 같은 판사가 나오는 그런 거죠. 반복이죠. 계속 제2, 제3, 제100, 제1000의 민복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탄핵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청산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탄희 의원님이나 전영기 의원님이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했다. 뭘 공부하는 겁니까? 역사를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공부?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해야죠. 정말 인권의 수호자, 정의의 구현자로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테크닉만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테크닉만. 제가 네. 요즘에 시사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판사는요. 소위 말하면 정경 만든 종교인의 버금갈 만큼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을 단죄를 하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면은 윤석열의 눈치 보는 것 같은 판결. 이런 짓들 하고 있어요, 지금. 임성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차라리 AI가 낫겠다. AI가 나아요. 예. 그럴 거면은. 제목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공식으로. 이재용이든 누구든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복기가 이제 본격적인 건 시간이 없네. 하여튼 민복기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예, 민복기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예.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민복기가 이제 1939년 이때부터 이제 경성지방 판사, 쉽게 말하면 서울지방 판사를 시작해요. 예. 자기 아버지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민병석이가 최고의 권력자니까 얼마나 또 좋은 곳에 임지를 받았겠습니까? 예. 저쪽 지방으로 발령내지 않고 예. 바로 서울 경성지방법원이니까 중구 정동 아까 사진 보셨던 예. 거기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자가 이제 관여한 몇 건의 독립운동가 감옥 보내는 판결이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분들이시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초생이고 당시 이름은 원래 본명은 이재상이란 분입니다. 자, 이게 이 표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들어가면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어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그 기본 경력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1909년생이신데 이재상이고 민혁당이라고 해가지고 조선민혁당. 민혁당은 예. 누가 만들었냐면은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듭니다.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든 민혁당의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맨 밑에 줄 보이지 않습니까?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그리하여 39년 12월 19일 경성지방법원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라고 하고 1982년에 돌아가신 바로 이분입니다.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민복기다라는 거죠. 네. 네. 민복기다라는 게 이거죠. 미치겠다, 진짜. 자, 그럼 다음 인물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민혁당 관련돼 있는 이 이재상 선생뿐만이 아니라 춘천에 이제 의기로운 분들이 상록회라고 하는 우리 상록수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상록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이제 서클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 여기 연루된 사람이 몇 명 됩니다. 그분들을 또 이 민복기가 감옥 보내 또 판사로 활동을 해요. 이 이름 보시면은 저기 문세현이라는 분. 근데 이게 보시면 이분이 1917년생 아닙니까? 예. 요 대부분 그 다음 분도 한번 보실까요? 다음 분 보시면 1918년생. 예. 요 나이 또래인데 바로 민병석이가 1918년생, 민복기가 1918년생이에요. 이게 바로 한 시대 다른 삶인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바로 한 시대 다른 삶이에요. 같은 어떤 놈은 일제히 부역하는 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고. 네. 근데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지가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보내. 네. 그럼 여기 한번 그 문세현 선생님 앞에 부분 다시 한번요. 사진도 없는 지금 사진도 알 수 그러네, 없는 진짜. 문세현 선생님의 어. 그 행적 우리 그 푸나님이 한번 빨리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 사람이다. 춘천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인 1937년 3월에 동교생 남궁태, 백홍기, 조규석 등과 함께 일제 민족 차별 교육에 반대하여 항일 학생 결사 상록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동회의 강령 및 부서를 정하였는데 그는 선전부장의 일을 맡았으며 또한 동회 회가도 지었다. 그 후 상록회는 신입회원을 가입시켜 회세를 확장하여 전교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런 상록회의 주요 활동은 원래회, 토론회, 독후감 발표회 및 귀농운동 등으로 주로 독서활동을 통한 항일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회원은 졸업 후에도 그러한 상록회의 활동을 계속하여 각기의 정착지에서 새롭게 상록회 조직을 결성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8년 3월 졸업 후 그는 철원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하면서 동년 10월까지 상록회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1938년 가을 춘천에서 상록회 조직과 활동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자 그도 붙잡혔다. 그는 1년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9년 12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며 1990년에 공국훈장 애족장을 추수하였다. 네. 자, 네. 사진도 없어요, 근데요. 네. 네. 사진도 없고 45년 해방되고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도 의문이죠.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 수 없죠. 아, 그러네. 네네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기석 선생님 그 다음 사진이에요. 이분은 그 다음에 다행히 사진이 있으시네요. 예, 조기석. 그 다음 이찬우 선생님. 이분은 다행히 사진이 있으시지만은 83년에 돌아가셨고, 예. 네. 그 다음에 백헌기 선생님도 예. 이분은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사진도 없고, 미상이네, 미상. 예, 언제 돌아가신지도 알 수 없다 이거죠. 예. 여기에 누가 바로 민복기가 판사로 활동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학교가 춘천 고보가 지금 말하면 춘천고등학교예요. 네. 춘천의 명문이라고 하는데 명문이 뭐합니까? 이런 분들 기억하고 계승해야지 명문이지. 이런 분들이 계승되고 기록돼야지 명문인 것이지. 춘고에서 서울대 몇명 보냈다, 서울법대 몇명 보냈다, 무슨 뭐 건판사 몇명 배출, 이게 명문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민복기도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쳐.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럼 해방된 뒤에 사죄를 한다거나. 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들이 그때 했을 땐 건 어쩔 수 없던 일이고. 그리고 그 부를 사과도 한 번 없이 대법원장까지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지금 분노하기 전에 우리 할 일 바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자가 해방이 되면 뭐가 된다? 바로 독재 부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뭐 되게 어마어마한 사진 같고 뭐 되게 뭐 졸업 사진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민청학년. 예. 예, 민청학년 사건 피고인 사진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목에 위에 있는 분 중에 이제 계신 분, 맨 위쪽에 계신 분들 인혁당으로 또 나중에 돌아가셔요. 아이고. 총 8명이. 여기에 이제 다행히 그 당시 학생이어서 돌아가지 않고 한 분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낯익은 분이 있어요. 가령 맨 왼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서준석 교수님. 우리 성균관대학교 역사학자이신 서준석 교수님이 있고 그 위에 한겨레 신문의 대기자 출신이고 간도특설 때 책을 쓰신 김효순 기자님도 보이시고 예. 그다음에 서준석 교수님 아래에서 두 번째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서준석 교수님 옆에 있는 분이 유인태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아, 그러네. 예, 유인태. 그다음에 이철 전 국회의원도 보입니다. 이철 국회의원도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이철. 그죠? 예. 예, 이철 국회의원도 보이고.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 사형수 아닙니까? 사형수. 그러네. 예, 사형수였다가 그나마 이제 목숨을 부지하시고 이제 민주화 운동 하신 분인데 위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인혁당으로 해서 이 젊은 학생들을 지도했다라고 해서 사형에 처해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혁당 우리 8, 10사라고 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바로 1975년 4월 8일이죠. 1975년 4월 8일이니까 유신이 선포되고 1970 유신이 선포되고 유신에 반대 운동을 하던 젊은 청년들 즉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젊은 청년들을 인혁당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사건 만들어서 결국 대법원에서 이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민복기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사진 장면입니다. 이게. 그게 박정희 때 예. 그때 나중에 박근혜가 대선 나와가지고 이거 사죄하고 뭐 이런 민혁당이라고 했었죠. 그 민혁당으로 당시에. 잘못 말했던. 그래서 요 그 사진인데, 그러니까 얘 가운데 태극기 맨 밑에 있던 이 민복기가 일제 강점기에는 뭐했다 바로 조선 민족혁명당의 이초상, 그다음에 이초생, 그다음에 춘천의 춘천고고생들이 만든 상록회 이 독립운동가들 감옥 보내든 일장기 밑에서 판결해서 감옥 보내든 저 민복기가 이제는 태극기 밑에서 대법 원장 자리가 돼서 바로 민주화 운동가들을 감옥 보내거나 또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들 이거죠. 그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뭐 10며칠 만에 사형시켜버렸죠. 사형 판결을 4월 8일 날 했고요. 예. 그 다음날 죽여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예. 와.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게 사법 암흑의 날이다. 전 그 세계 그 법학인들이 국제 법학자 협회에서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사법 암흑의 날.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저분들의 사형 왼쪽에 계신 수감됐던 인혁당 열사분들이고요. 오른쪽은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 하루 만에 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 좀 한숨밖에 안 나와. 네, 예.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8분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저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한번 이름을 한번 우리 부사님께서 왼쪽부터 한번. 예. 박정희와 민복기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유홍선, 이수병, 하재완. 네, 우홍선 선생님. 자, 저분들이 다 활동 지역이 대구 경북이에요. 야, 예. 어마어마하네. 예, 그다음에 저분들의 중심으로 바로 대학생 이철이었던 대학생 이철이라든지 뭐 유인태라든지 서중석이라든지 뭐 윤남봉이라든지 윤남봉 선생은 광주 5.18 당시에 마지막 수배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다 지도했던 선배 그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대구가 남한의 모스크바였다고 할 정도로 진보 사당이 엄청나게 강했던 곳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해방 이후까지도 바로 저 인혁당 사건 이후에 싹쓸이가 된 겁니다. 진보 개혁 세력이. 야, 진짜 역사적인 날이네. 네. 그래서 바로 지금의 대구 경북이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는 그 정치 지형으로 된 그날이기도 우리가 하다. 4월 9일이. 민주 세력을 씨를 말려버렸네. 씨를 말린 거죠. 정말 대단해. 예. 근데 그 단체 이름이 이제 조작 단체 이름이긴 하지만은 인민혁명당 아닙니까? 네. 민혁당. 조선시대 때는 뭡니까? 민족혁명당이거든요. 해방 이후에는 인민혁명당. 그러니까 민복기가 관련되어 있는 이 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에 가입된 분을 감옥 보냈고 인민혁명당이라고는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또 사형까지 시키는 게 민복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놀랍다. 그러니까 시대를 넘나들어서 악행을 벌인 사람이다. 민복기 양력을 한번 볼까요? 네. 승질나서 못 보겠네. 네. 자, 민복기 보시면요. 이제 아까 우리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성제대 나와가지고요.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 그다음에 사법관 15 아까 표 보여드렸죠. 그 판사 검사 밑에 맨 밑에 15 통역관 있는 그 15로 시작해가지고 판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국장이 되고 법무차관 그다음에 쭉 해방 위에 보면 검찰총장도 돼요. 예. 다시 또 변호사 됐다가 대법원 판사 됐다가 다시 법무부 장관 됐다가 대법원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법원장을 2번씩이나 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검사, 판사가 그냥 한 몸으로 움직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관운을 많이 타고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이 사람은 오래도 살았어. 거의 100살을 살았어요. 예, 2007년도에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박정희 때만 이렇게 뭐랄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오랫동안 충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두환 때도 국정자문회의인가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만든 어용단체 거기 활동하고 하여튼 시대를 가리지 않고 시대를 넘나들면서 부역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방 직후에 또 미 군정에 의해서 픽업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전 만드는데 또 관여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법 제도를 만드는데 또 이 사람이 또 깊이 관여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사법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는 없고 테크니만 남아 있는 일본의 사법 제도가 강하게 남아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야, 2021년 2월 4일은 어마어마한 날이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겠네요. 네네. 처음 이런 청산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지만. 네. 그래서 다행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DJ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인혁당 조작 사건에 대한 어떤 명예회복, 민청학년 조작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서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규명이 되어 있냐면요. 2002년도에 DJ 정권 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인혁당 민청학년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민청학년을 배후 조종해 국가 전복하고 공산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로 23명이 구속되고 김영원 씨 등 8명이 사형된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이제 명예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2005년도에도 국정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발전위원회에서도 역시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에 의해서 지시되었고 직접 지시되어서 8명을 즉시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런 사건으로 야만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박정희 정권 때 대표적인 학살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정부에서 먼저 명예회복을 하니까 2010년도가 돼가지고 그나마 대법원에서도 이 1975년 판결은 잘못됐다, 무효이다라고 또 판결을 내렸어요 다시. 그런데 문제는 1910년 판결 이후에 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 인혁당 가족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말하자면 잘못했으니까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보상금이 많다고 또 줄여가지고요. 받은 보상금을 토해내라고 또 그것도 했던 게 또 박근혜 정권이 한 일이에요 이게. 거기에 바로 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판사들이 직간접으로 관여됐다는 거죠. 그 판사 이야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네. 아까 민복기 포함해가지고 네.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100번 양보해서 내린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네. 명백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에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판사 시절에 내린 자기 판결에 대해 사죄한 최초의 그 판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판사 개인의 양심에 맡기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잘못된 판결 내려서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사죄했다. 뭐 그런 개인으로서 훌륭할 수 있지만 제도로서는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 사법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지게 해야죠. 국가적인 행위, 행정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런 또 법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하고 또 배심원제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도입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에 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8분의 인혁당 희생자들을 민복기와 더불어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에게 사형 판결 내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또 우리가 부르면서 제가 크게 불러드릴게요. 네. 김영세 당시 대법관인 거죠. 네. 김윤행, 민문기 혹시 민복기 동생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안병수, 양병호, 이병호, 임항준, 주재황, 한환진, 홍순엽. 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당시에 인혁당이 바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것이었다. 공산국가를 꿈꿨다라고 하는 판결에 동조해서 판결한 대법관들이고 딱 한 명이 소수 의견을 냈어요. 야. 그 당시에.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일규 그 당시 대법관입니다. 아까 전체가 있던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유일한 소수 의견. 이일규 대법관이. 예. 그래서 이일규 선생이 DJ 정권이 출범하고 이분이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보면 그런 사회가 있는 거죠. 항상 악마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이일규라고 하는 이런 양심적인 분들이 개인의 양심을 끝나지 않고 그게 제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학습되고 제도화되고 교육돼서 오히려 저런 분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사법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예. 단순히 저분이 양심을 지켰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박수 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민복기가 아까 양력 보시면은 그 경성제대 나왔지 않습니까? 경성제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법대에 나온 건데 2000년도에 서울대에서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서울대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 상으로 서울대 동문회에서 이 사람을 꼽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뭐 해가지고 또 이제 몇몇 뜨리는 분들이 또 서울대학교 앞에 가서 또 시위를 하셨는데 그 사진 볼까요? 아니 서울도 대도 정확히 말하면 경성제육대학 제국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제육대학이래. 네. 돼지고기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19년도죠. 네.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 이제 졸업식 날 이분들 몇몇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맨 위에 보시면은 현수막 제목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성제대 친일 판사 인혁당 사법살인 민복기가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대인 웬 말이냐? 당장 동창회에서 제명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 현수막 들고 있는 분 중에 제가 맨 왼쪽 분은 알아요. 누구십니까? 이민석 변호사예요. 저분은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서울법대 나오신 변호사님.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목소리가 뉴스가 안 돼요. 진짜 우리나라 정말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뉴스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서울법대 동문회가 저런 목소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혁당 8분에 대한 희생,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서울법대에 교육시켜야죠. 그냥 자랑스러운 민복기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증언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빨리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교육 제도를 좀 고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2명을 좀 얘기하려고 했다가 다음 주에 하시죠, 홍진기. 예. 홍진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야,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탄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큰일 한 건데 사건으로 보면 큰 사건은 아닌데 사법부를 처음으로 탄핵한 역사 청산의 의미가 엄청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그걸 그 폄하하기도 하고 이탄희 의원의 그 용기에 대해서 그걸 폄하하는 또 사법부를 탄핵해서 법관을 탄핵하니까 뭐 지지율이 낮아진다. 네. 이런 기사도 또 이게 나오고 있어요. 스멀스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전체 맥락은 뭐냐면은 사법적폐라고 하는 것,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그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 있는 첫걸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정치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요. 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 그 중에서도 법조계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복기도 그렇지만 임성근은 독재 정권의 행정부의 일종의 어떤 카르텔을 갖고 있는 판사가 자기 부하 판사에게 지시를 사사건건하면서 재판에 개입했던 사건이거든요. 이거 민복기나 이런 판사들한테 대입하면 똑같아요. 구조가. 네네.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도 아마 되게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되게 억울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왜 나 때 대해서만 나에게 대해서만 이렇게 단죄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억울할 텐데 그러니까 역사 공부 안 했으니까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양승태도 그런 짓을 했고 대법원장이 그런 짓을 하는데 밑에 쫄딱으로 있는 그 지점이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되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속으로는. 난 재수가 없이 걸린 거다. 바로 그게 문제거든요. 나는 재수 없이 걸린 거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의식들을 바꿔내야 되는 거죠. 사법부 내에서는. 네. 이 민중이요. 하다가 제도나 이런 걸로 안 되면은 결국은 늙고 일어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해가지고 조국 장관 되면 보세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 조작, 징역 4년 때려버리고 좀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봐줘버리고 계속 이게 연결되는 게 이게 청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갈 일이 잘 없지만 가지 마십시오. 피곤한데요. 저도 몇 번 경험해보면 이런 겁니다. 재판 제가 볼 때 한 달만이면 끝난 재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달이면 끝날 텐데 3, 4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또 1월달 되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인사조정되면 또 다른 판사한테 또 기다리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중요한 사건 아니면 미루다가 또 판사 서너 번 바뀌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4, 5년을 일반 시민들이 법원으로 들락거리면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비용 깎아주지도 않거든요.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정말 국민들을 정말 사법 굴레에 정말 노예로 만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중에 하나인 홍석현.
이 사람의 아버지 네. 홍진기 이야기는 아버지죠. 홍진기 이야기는 네. 야 그렇게 기득권 유지해 오는 것도 정말 제주다 진짜. 일제히 부역하고 독재히 부역하고 지금까지도 기득권으로 남아 있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요. 네. 자 오늘은 시적절했습니다. 네. 그냥 탄핵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 넣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방송의 그 주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 방송 민족문제연구소 12회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